첫 번째 꼭지는 케이크를 구우려면이라는 꼭지였어요. 네, 여기서 제가 발췌했던 항목은 88페이지에 나는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생존해 있고 나는 여자다. 여기에 당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열과 에너지를 첨가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나는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생존해 있고 나는 여자다.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죠. 아버지는 그냥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다. 바로 당신만의 아버지여야 한다. 줄담배를 피우고 스테이크를 먹을 때 지나치게 케첩을 많이 치는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고 또 증오하는 아버지다. 단지 재료를 섞기만 한 반죽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다. 사랑과 증오라는 감정의 에너지를 가해 세부를 채워 나가야 한다. 하나의 숨쉬는 생명체로 창조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보통 자기소개하라면 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글로 봤을 때는 뭐 별로 생명력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분은 이제 예를 들어준 거죠. 나탈리가. 아버지고 여자다 이런 거에다가 자신의 열과 에너지, 어떤 자신만의 아버지처럼 자신만의 아버지의 특징을 묘사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줄담배 피우고 케첩을 뭐 지나치게 많이 먹고 이런. 네. 사랑과 증오라는 감정의 에너지를 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감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랑과 증오죠. 네, 이거를 글에다가 녹여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글이 살아있어야 되고 글은 생명체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덧붙입니다. 그래서 보통 물속에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는 보통 물속에 있는 거를 옆에서 쳐다보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 그런 글도 있지만 여하튼 자신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그 느낌을 전달해야만이 독자들의 마음에 들어간다라는 얘기. 네, 88페이지에 또 이렇게 뭐 어떤 카타기리 선사 참 자주 나오는 분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선을 할 때 당신은 사라져야 한다. 자선이 자선을 하도록 만들어라 라는 얘기. 당신은 당신 속에 흐르고 있는 생각들을 글로 적어내고 있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참 많죠. 뭐 책을 읽을 때는 책으로 들어가야 하고 뭐 수영할 때는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처럼 네, 글을 생산하도록 만들라라는 얘기도 하죠. 글쓰기에서는. 네. 89페이지에 또 글쓰기에 또 하나의 또 좋은 예가 나오죠. 아주 맛있어요. 일품이야 라는 말에는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대단하고 독자에게 그 대단한 냄새를 맡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 묘사를 좀 이용해야 한다라는. 제가 이 89페이지에 아주 맛있어요. 일품이야 라는 이 말에는 에너지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빨간색은 제가 한번 이 문장을 보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검은색이라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면 위에는 오이채를 썰어 몇 점 집어 올리는 집도 있다. 이것이 나오면 소스와 면을 잘 섞어야 한다. 고춧가루를 뿌리기도 한다. 젓가락으로 한 움큼 집어 입안으로 넘길 때 면을 빨아들이는 소리와 소스의 향과 면의 부드러움. 배가 고플 때는 몇 젓가락이면 그릇 바닥이 보인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는 노래도 있다. 네, 뭐 그냥 제가 좀 짧게 한번 아주 맛있어요 일품이야 라는 것을 맛있는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뭐 맛을 표현하기보다도 그냥 짜장면을 좀 표현하게 돼버렸는데 여하튼 맛있어요 일품이야 이렇게 글 쓸 때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한 4-5줄로 풀어 쓰는 게 훨씬 독자들한테 더 다가가죠. 근데 이 4-5줄을 쓰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상황을 고민해줘야 되죠. 그래서 글이 느린 작업이라는 거예요. 네, 또 작가는 비를 맞는 바보다라는 페이지 꼭지를 보면요. 뭐 제 책으로는 91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이 밑에 문장을 보면서 어떤 질문을 하면 밑에 문장이 답이 될까 해서 그냥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뽑았어요. 인생의 깊이를 발견하기 위한 마인드셋은 뭔가? 깊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문장을 한번 질문했고 이건 책에서 나오는 거죠. 바보가 되어도 괜찮고 당신 속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느림보가 들어있다. 그 느림보가 당신이 모든 것을 팔아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당신에게 어딘가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도 한다. 네. 우리가 인생의 깊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생의 깊이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어떤 깊이 들어가려면 결국은 느림보라는 어떤 대상을 수용하셔야 돼요. 네, 뭐 수영을 정말 잘하고 싶은 분은 수영에 대해서 느림보가 되어야 되죠. 수영이 좀 느려지더라도 그걸 계속 추구할 수 있는 느림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글이라고 하면 글도 느림보가 되어야 되죠.
뭐 빨리빨리 해서 이루어지는 게 없죠. 제가 볼 때 세상에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거는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느끼기에. 다 뭔가 느려져야만이 그 안에 깊이 근원적인 얘기를 조금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은 느린 작업이고요. 이런 질문이 떠올라서 우리는 왜 이런 미련한 도구를 배우고 사용하려 할까라는. 근데 글은 되게 느린 작업이고 말은 그냥 툭툭툭툭 던지면 되는데 왜 이 느린 글쓰기 작업을 배우고 사용하려 할까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자, 글쓰기는 육체적인 노동이다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이 꼭지의 94페이지에 시작하는 페이지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만으로는 아무런 결과물도 생산할 수 없는 것이다.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등 모든 지각 능력과 관계하고 있다. 또 반드시 손을 계속 움직여 써 내려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의 작품이 탄생한다. 네, 글쓰기에서 보통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뭔가 멋지게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오판을 자주 하죠.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 아이디어만으로 완성되는 거는 없어요. 아이디어는 10%고 이게 이제 90% 이상이 인큐베이팅 돼야지 뭔가 결과물이 나오죠. 뭐 예를 들면 뭐 글뿐만이 아니라 뭐 작은 뭔가 창업에서도 뭔가 작은 거 하나 만들 때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뭔가 해결될 것 같지만 되게 오판하는 오산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는 10%고 이게 이제 인큐베이팅 되는 과정이 90%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막 생성해도 그거를 90% 실행할 에너지가 없는 분들은 그냥 아이디어에서 그치죠. 글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렇게 오감을 계속 써야 되고 시각, 촉각, 후각. 손으로도 반드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5페이지에 또 뭐 약간 영성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과 육체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당신은 글을 쓰고 있는 육체적 행위를 통해 마음의 장벽을 능히 부술 수도 있다. 글쓰기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껌을 씹지 않는다. 대신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린다. 호흡이 아주 깊어지고 손은 느슨해지고 그들의 몸은 몇 킬로미터를 내쳐 달려도 좋을 만큼 잘 이완되어 있다. 네. 요 세 문장은 몰입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영성책에서 이 몰입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호흡은 느려져 있고 손은 느슨해지고 그냥 되게 이렇게 풀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뭐 몰입이고 뭐 명상이고 삼매일고 육상에서 뭐 러너스 하이라고 해서 뭐 몇 킬로 이상 달리면 몸이 완전히 이렇게 되게 축 처져서 되게 기분 좋아지는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과 육체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얼핏 동의하지만 자세하게는 잘 모르죠. 근데 정말로 뭐 생각이 먼저다, 뭐 육체가 먼저다 아니죠.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뒷문장이 정말 이뻐요. 제가 볼 때는. 당신은 글을 쓰는 육체적 행위를 통해 마음의 장벽을 부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게 있을 때 글을 쓰는 이런 육체적 행위를 통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어떤 마음의 장벽도 깨부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95페이지에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보라. 작가가 영감을 받고 글을 써내려가던 순간의 호흡이 생생히 느껴질 것이다 라는 얘기. 네, 그래서 글을 잘 쓰시는 분들 대가들은 끊임없이 다른 책들을 읽죠. 위대한 저자들의 책을. 네, 그게 왜 그래야 잘 쓰게 되는 거죠. 왜? 최고의 작품들을 계속 보면서 내 몸에 녹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질문도 좀 떠올랐어요. 뭐 혹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기분이 들었던 작가들의 글이 있거나 작품이 있었으면 어떤 작품이 있었는지도 한번 궁금했고요. 자, 96페이지에 당신이 진정으로 불후의 명작을 완성시키고 싶다면 위스키를 마셔서는 안 된다. 대신 세익스피어, 테니슨, 키츠, 네루다, 호킨스, 밀레이, 위트먼 이들의 글을 소리내어 읽고 또 읽어 당신 몸을 그들의 운율에 맞춰 춤추게 만들어야 한다. 네, 뭐 같은 얘기를 앞 페이지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제대로 된 뭔가를 완성시키려면 읽고 또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들의 위대한 이들의 어떤 운율에 내 몸이 좀 맞춰져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게 읽고 또 읽고 하는 이런 낭독하는 것도 또 되게 또 중요하게 이게 묵독일 수도 있지만 낭독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좋은 글을 쓰는 하나의 또 기본적인 방편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잘 쓰고 싶다면 잘 들어라라는 꼭지가 있는데요. 이 꼭지는 처음부터 제가 딱 볼 때 제가 책 쓰기 강의를 할 때 참 많이 강조했었던 내용을 이 나탈리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꼭지의 구성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책 쓰기 강의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례를 주변에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도 보면 그대로 어린 시절 6살 때 자기가 사촌 언니 집에서 노래 불렀던 어린 시절 추억, 그리고 또 젊은 시절 노래를 불렀는데 친구들이 되게 노래 못 부른다고 말했던 또 어떤 또 사례,
근데 또 음악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떤 음악 선생이 열심히 잘 들으면 괜찮다라는 약간 깨달음의 사례. 그런데 이제 의견이 하나 딱 나오죠. 글쓰기에는 90%가 듣기다라는 거. 이런 게 의견인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사례가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자기 의견이 나오면 그냥 글은 완성이에요. 거기서. 네. 그래서 글쓰기의 90%는 듣기다. 의견은 항상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왜 90%지? 제가 만약에 글 쓴다면 저는 90%안 할 거예요. 듣기는 글쓰기의 78%라고 이렇게 쓸 것 같아. 90%나 78%나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죠. 이런 게 의견이 생기면 반론이 생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런 꼭지의 구성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글쓰기 대가가. 사례, 의견, 또 뒤에 보면 또 사례 또 나옵니다. 뭐 이렇게 좀 한 꼭지를 구성하실 때 쓰시면 네, 충분히 좋은 또 글이 나올 수 있고요. 98페이지에 아주 멋진 문장이 나오죠. 내면의 진실한 소리를 듣게 된다면 글쓰기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블레블레. 분위기가 내는 소리, 의자와 문이 말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된다. 네. 이게 깊이 명상하거나 깊이 관찰하거나 그 사물에 깊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물에 깊이 들어간다는 건 우리 마음으로 계속 깊이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내면의 진실 소리를 듣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자가 내는 소리, 문이 말하는 소리까지 들린다는 거죠. 의자가 내는 소리랑 문이 말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뭔가 상상력이 떠오를 거라는 거죠. 문과 관련되어서 내가 생각했었던 옛 추억이라든지 문과 관련되었던 어떤 문학 작품의 이야기가 또 떠오른다는 거죠. 깊이 생각을 하면. 그 얘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글을 잘 쓰려면 많이 읽어야 되는데 또 많이 이렇게 다상량하라고 하잖아요. 많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분이 문이 말하는 소리, 의자가 말하는 소리까지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그리고 과거와 미래와 현재 당신이 있는 곳에 길을 열어두어라. 귀로만 듣지 말고 온몸으로 당신의 위장과 심장과 피부와 머리카락으로 들어라. 아주 머리카락에 제가 좀 빨간색을 칠했죠. 보통 우리가 서양의학을 말할 때는 듣는 거는 귀고 뇌가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동양의학에서 동의보감이나 뭐 황제내경 같은 걸 보면요. 우리 각각 심장이나 위장이나 이런 애들도 다 듣는데 이게 다 활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뇌가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꼭 서양의학을 추종하는 사람도 아니고 동양의학을 추종하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보통 보면요. 위를 하나 잘못되면 생각 능력이 확 떨어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서양의학자들도.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나탈리는 여기서 멋진 얘기를 하죠. 머리카락으로도 들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동양의학에서도 못 봤던 네, 머리카락으로도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좀 멋지게 저한테 좀 다가왔고요. 100페이지에 또 약간 멋진 예가 나오죠. 그녀가 농장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라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상세하게 써라. 네. 결판에 서 있으면 나는 소보다 더 외롭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녀가 농장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이렇게 쓰면 독자들 가슴에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무언가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근원을 찾아가야 한다 하면서 하이쿠 시인 바쇼의 이야기가 나오죠. 일본에서 하이쿠라는 게 일본에서 한 두세 줄로 쓰는 시를 말해요. 되게 재밌어요. 이 책에도 얘가 나중에 나오는데 하이쿠 시인 바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를 알고 싶으면 나무한테 가라. 네, 이런 얘기 아까 처음에도 나왔죠. 어떤 영화 제목, 영화에서 봤는데 물고기를 잡고 싶다면 물고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우리가 뭔가 제대로 표현하려면 그 대상 안으로 깊이 훅 들어가야 한다라는 얘기. 네. 그게 근원을 찾아야만 뭔가 제대로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01페이지에 또 멋진 표현이죠. 안개 속을 걷는 사람은 안개에 젖는다. 그러니 그저 듣고 읽고 써라. 당신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조금씩 당신만의 목소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네. 안개 속을 걷는 사람은 안개 젖죠. 그러니까 글을 잘 쓰고 싶은 사람은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했는데 그냥 글 쓰는 사람들에서 옆에 계속 있다 보면 그 월드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쪽 그 방향으로 우리가 조금 전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컴퓨터 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컴퓨터 잘하는 모임을 자주 참석하면 컴퓨터는 잘하게 되듯이 뭐 그런 의미인 거죠. 조금씩 젖어간다라는 거죠. 네. 뭐 여기서 조금씩 당신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일치월장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네. 마지막 꼭지인 것 같고요. 파리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금 뒤에 마지막 문장에 이런 얘기가 있죠. 파리와 사랑할 수는 있지만 파리와 결혼하지 말라. 네. 제가 몇 년 전에 글 쓸 때 이 장은 정말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쓸 때 모든 책 쓰기 뭐 엄청 뭐 비싼 강의도
세부묘사하라, 세부묘사하라. 저도 뭐 글쓰기 엄청나게 그 얘기 많이 강조하잖아요. 지금 이 독서 모임에서도 제가 계속 세부묘사를 세부묘사. 그런데 세부묘사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라는 그 한계가 상당히 묘해요. 그리고 또 신인 작가들 처음 글쓰기 하시는 분들은 그 한계를 잘 몰라요. 자기 스스로가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메타인지적인 부분에서 외부에서 이 그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세부묘사 하는 것도 어려운데 세부묘사 잘하는 사람은 세부묘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지루한 글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적절한 세부묘사를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좀 약간 예를 들어보면 102페이지에서 104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좀 제목을 적었어요. 독자가 방황하지 않게 하는 것. 세부묘사가 너무 많으면 독자가 방황합니다. 글을 읽을 때. 그런 의미로 제가 제목을 적었고요. 글 속으로 몰입이 안 되고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경우. 우리 다들 있으시잖아요. 글 읽으시다 보면 뭐 이게 약간 다른 잡념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실 때도 있죠. 글 보다가 잘 모르겠네. 너무 어렵네. 또 서술이 너무 많아서 내 머리로 따라가기가 벅차네.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책할 때도 있죠. 내가 아직 이쪽 분야에 좀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약한가 보네. 내가 이 책을 다른 생각이 이 책을 볼 때 계속 이 잡념이 떠오르는 걸 보니 내가 잘 모를 수 있네. 스스로 자책할 때도 있는데요. 이 나탈리는 과감하게 말하죠. 아니야, 자책할 거 아니야. 그거는 작가가 자신의 감정에 지나치게 빠져버린 나머지 원래 하고자 했던 이야기의 방향을 약간 망각했을 때 독자들이 방향을 잃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큰 줄거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글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을 때나 글의 소재에 밀착되어 있지 못한 경우, 그리고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윤곽이 흐릿해지면 그 틈새로 독자들의 정치는 그 작품이 아니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고 마는 거다라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빨간 부분에서 약간 볼드체로 썼던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윤곽이 흐릿해지면이라는 거, 제가 글을 쓰면서도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이건 글을 써보신 분은 느끼실 거예요. 와, 이 문장은 정말 이 한 꼭지의 이 테두리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요. 이 한 문장은. 그럼 어떻게라도 살리고 싶거든요. 그 꼭지에서. 근데 그렇게 살리려고 애쓰는 순간에 독자들은 방황해버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져 버린다는 얘기. 제가 실제 몸소 겪었기 때문에 이 나탈리가 하는 얘기가 충분히 공감이 됐어요. 아, 이건 작으니까 독자들이 대충 연결해서 읽을 거야 라고 스스로 막 위안해버립니다. 왜? 이 문장을 삭제하기 싫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에 독자들은 혼란에 빠진다. 혼란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이제 파리에 관련돼서 레스토랑 하면서 이제 예를 든 문장입니다. 레스토랑 풍경을 묘사하려고 하는데 파리에 냅킨에 붙은 파리가 자꾸 신경을 건드린다. 그래서 글은 파리에 대한 자세한 묘사로 바뀐다. 파리의 등, 파리의 생각, 파리의 어릴 적 모습, 새 그물창 사이로 날아가는데 필요한 비행법 등등. 그러면 작품을 읽던 독자들은 방향을 잃게 되고 졸음이 오거나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의 풍경을 묘사하려고 했는데 파리가 내 앞에서 자꾸 신경을 거스른다고 해서 파리를 진지하게 묘사해버리면 이 글의 방향이 확 틀어져 버린다는 거고 독자는 혼란에 빠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글 쓸 때 이 장을 이렇게 읽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어디 파리를 묘사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막 이렇게 혼자 고민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도 한 막 대여섯 번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완전히 이해가 가요. 그런 얘기구나라고. 103페이지에서 104페이지. 그래서 자세한 묘사와 제멋대로인 방종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 이런 문장이 있죠. 이 경계선을 잘 적는 게 묘사를 더할지 아니면 묘사를 그만할지를 이제 우리가 경계가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얘기죠. 묘사도 자신이 정한 방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의 감정에 푹 빠져서 글의 방향과 한없이 멀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물론 독자들이 파리의 습성에 대해서는 잘 알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레스토랑이며 바깥에는 비가 내리고 맞은편에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를 너무 지나치게 묘사하면 정말 내가 묘사할 것, 비가 내리고 내 맞은편에 친구가 있는데 그걸 까맣게 독자들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작가가 방황하면 독자 역시 방황하게 된다. 진실이죠. 저자 자신이 자세히 모르면서 독자는 알겠지 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곳에서 독자도 방황하게 된다. 제가 글 쓸 때 항상 잭슨이 강의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저자가 감동하면 독자는 자연스럽게 감동하고요. 그냥 제 느끼기에는 저자 자신이 제가 글을 쓰면서도 내가 좀 잘 몰라요. 약간 아리까리한데도 글로는 표현하거든요. 이 정도 알아들을 거야. 나는 좀 잘 모르지만 독자도 바로 헷갈립니다. 그만큼 잘 알고 쓰는 거랑 조금 알고 쓰는 거랑은요 확실히 달라요. 글에서 저도 요즘에 좀 보여요.
이런 초짜인 저도 보여요. 그럼 다른 엄청난 대가들 글쓰기 대가는 더 잘 보이겠죠. 여하튼 자세히 알고 쓰는 거하고 잘 모르는 거 대충 알 거야 독자는 아닙니다. 독자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제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